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고 그 사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당장 북미 수교 이뤄지고 한반도 통일될 듯한 분위기였던 싱가포르 북미 회담 벌써 1주년을 넘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돼 있다 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건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뿐인처럼 보이고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북한과 미국,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실질적 중재 역할은 무엇일까요? 샵 3698 100원 유료 문자로 시청자 의견 받아가면서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한반도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위원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핵 문제가 해결되려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또 만나야 됩니다. 이른바 3차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번엔 사전에 실무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중재 방안, 실무 협상, 그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보시고 전문가 토론 이어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북유럽 순방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선 사전 실무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하노이 노딜 같은 협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실무 협상을 토대로 양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지난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을 강조해왔던 그동안과 달리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결과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한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미 정상이 만나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 협상을 통해 핵심 의제를 정교하게 압축해가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북미 간 다양한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순방 기간 내내 촉구해온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결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 남북 정상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로 신뢰를 쌓으면 체제 보장이 가능하다는 스톡홀름 제안까지 내놨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유럽 순방 3개국을 돌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던진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오슬로 선언 나왔고 스톡홀름 선언 나왔고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뭐가 방점이 찍혀 있고 일반인의 언어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전문가들에게 제가 좀 쉽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배 원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오슬로 선언이라는 거는 기억나고요. 스톡홀름 제안까지 다 나왔는데 네. 국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뭐다라고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정리 가능하십니까?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번에 두 번의 연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북한에게서 해법을 제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대화의 의지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야 된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고요. 네. 더더 좀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실무
회담을 통해서 조금 실무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정도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온 정도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대화의 중요성 그걸 통해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은 지금 더 이상 지금 시간이 좀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그런 대화를 촉구했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국민들 시각에서 좀 한 가지만 제가 좀 정리해서 좀 여쭤보자면 뭐 대화하자, 신뢰하자 이거 뭐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고 너무 옳으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좀 더 공허하게 들리는 측면이 좀 있는데 실무 협상을 강조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네.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북미 간의 협상은 탑다운 방식이라 해서 실무자들 빼고 김정은과 트럼프 둘이서 통큰 결단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진행됐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른바 바텀업으로 밑에서 실무 협상하자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원하는 방식이 이제 탑다운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 실무회담을 건너뛰고 이제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담판 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이 북한식 방식이었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조금 바꾸어서 실무협상을 더 차곡차곡 쌓지 않으면 하노이 노딜처럼 그렇게 또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좀 의제나 그 의견 접견할 수 있는 부분을 맞춰야지 그런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앞서 며칠 전에 국무부 대변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좀 네. 대화하고 싶다. 그렇지만 실무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국무부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은 미국의 입장하고 이번에 우리 문 대통령의 입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한미 간에는 조율이 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시는군요. 이인배 원장님은. 봉 박사님, 예. 북한이 듣고 싶어하는 제안이었습니까? 이 제안이? 실무 협상에서 안을 이번에는 어느 정도 만들어서 만나야 된다. 북미 간에 3차 회담을 한다면 해야 되는데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에서 협의 내용을 해서 어느 정도는 합의돼서 만나야 하노이 노딜을 또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반응은 뭡니까? 북한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였을까요? 아직 북한은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죠.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것은 하노이에서 제시했던 그 5가지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 네. 그것을 빨리 없애고 대신에 우리는 영변을 포기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미국이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하노이에서도 우리는 그건 안 된다 그랬고 변화가 없다. 북한이 예.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제안이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할 말이 없다. 미국 연말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태도 변화를 해야지 우리는 대화에 응하겠다. 아하.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이제 미국 국무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입장에서는 반가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실무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라 그런 것은 북한 마음에 들지는 않죠. 아하. 그러니까 조금 보시는군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과 논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 만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나는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지 만나자. 시간이 예. 없긴 하지만 만나자 그랬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무 반응 없었죠. 예. 그러면은 실무 협상부터 해서 차곡차곡 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 거하고 만나자 그랬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하고 좀 반응은 같은 같은 거죠. 맥락입니까? 지금 북한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당황스럽다는 것은 하노이에서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당황스럽죠. 예, 66시간 기차를 타고 가기 전에 평양역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죠. 예. 그 민생 대장정의 길에 우리 그 지도자께서 나가신다. 이번에 엄청난 거를 고생해서 가서 그렇죠. 기차 타고 가서 받아올 거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했는데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예. 북한 주민도 그런 정보에 대해서 완전히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기대가 컸었는데 충족되지 않았어요. 네. 빈손으로 왔고 김정은 위원장도 얼마나 실망하고 그 화가 났으면은 이런 기차 여행 또 해야 되냐고 예.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플랜 B 제2안이 나와야 되는데 민생을 살릴 지금 뾰족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대화는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뭐 서두를 게 없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도발을 하면은 대화의 판이 완전히 깨지니까 그 발사체를 이제 시험했죠. 그런 식으로 북한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 테스트하고 있는 그 북한 내부에서도 아직도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어떤 방향이 정립된 것은 아닌 상태 이렇게 보입니다. 허허. 두 분 박사님 말씀을 듣고 시청자 입장에서 듣고 보니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북유럽 가서 하신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북한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보다는 미국하고의 공조, 미국하고의 사전 조율에 더 충실한 것 같다라는 공통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이호령 박사님 저 분석도 좀 궁금합니다. 네. 북한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분석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가기 전에 예. 북한한테 좀 뭔가 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한미 간에 좀 어느 정도 조율하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하. 한편으로도 북한과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와 관련돼서 우리 입장에서 북한이 좀 대화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워딩을 좀 준비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본적으로 보면 오슬로에 가서 연설하신 걸 보면 포인트가 다 평화에 맞춰져 있고요. 평화. 예. 네, 그다음에 스웨덴 가서 이야기한 거는 다 모든 포인트가 신뢰에 신뢰.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이제 평화와 신뢰를 두 가지 축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평화도 자세히 보면은 3.1절에 그 대통령이 말한 신한반도 체제의 그 구상을 그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과 관련된 그런 평화를 만들자. 앞으로 네. 향후 100년을 그 추구하는 예. 그러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국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기본적으로 이게 새로운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신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풀려야 되는 첫 번째 고리가 뭘까요? 북한의 비핵화라는 거죠. 비핵화다. 그래서 예. 그거를 이어가서 오슬로 그 스웨덴에 가서는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그리고 대화의 신뢰가 중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가 국제사회의 신뢰가 중요하다. 네. 그러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북한이 먼저 비핵화와 관련돼서 조치를 취해라. 의지와 조치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제사회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해달라. 그렇죠. 그렇게 보이면 예. 국제사회도 북한이 원하는 어떤 제재 해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뭔가 조치를 취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번에 그 방문을 통해서 북한에게 보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호령 박사님과 세 분 박사님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하면서 제가 지금 드는 의문은 그렇다면은 노후 딜로 꺼냈던 하노이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네요. 북한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북한의 주장에 입각해서 북한은 아니 가시적인 조치를 국제사회가 하래매. 그래서 내가 영변을 내놓다고 영변을 들고 갔는데 트럼프는 이거를 받지 않고 이거는 그냥 시작일 뿐이고 이거 말고 두 개를 더 내놔라, 세 개를 더 내놔라 가서 판이 깨진 거 아니냐. 왜 우리가 하는 성일은 인정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왜 제재 해제는 안 해주느냐. 이런 볼멘 목소리를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요 대목은 어떻게 지금 달래겠다라는 구상인 건지 요게 좀 궁금증이 듭니다. 세 분 동시에 좀 해주시죠. 예. 네, 우선 보면 그때 이제 북한으로서 말한 것들이 이제 미국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 때와 나는 다르게 접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북한이 계속 해왔던 방식, 다시 말해서 미래 핵에서부터 시작하는 현재 과거로 해서 차근차근 풀겠다라는 것이 오바마 방식이었고 역대 모든 20년간의 방식이었거든요. 미국의 방식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역선으로 하겠다. 과거 핵부터 처리해내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프론트 로딩이라고 해서 핵탄두 몇 개라도 일단은 뭐 물질하고 다 내놔라부터 시작했던 게 그래서 나왔던 건데 똑같이 이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들고 나온 것은 뭐냐면은 이제 미래 핵이 될 수 있는 영변 핵 문제. 뭐 사실 뭐 현재 얘기도 하지만 영변 핵 사실은 그건 벌써 2번이나 그 협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받던 네. 그 영변을 갖다 놓고 모든 지금까지 10년 동안 쌓아놨던 경제 제재에 관한 그 뚝을 다 허물러라라고 하니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못 받았던 부분인 거죠. 예. 여전히 그걸로 끝내고 나면은 여전히 남는 것은 한반도의 핵 물질과 핵 무기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 가장 결정적인 제재가 풀려져야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게 그래서 이번에 그 실무 협상이 중요한 거죠. 그 또 후일담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 김혁철은 그 비건하고 협상하면서 핵에서 핵
건 N자도 못 꺼냈다는 것 아닙니까? 아하. 전혀 못 꺼내거나 김정은 이슈였기 때문에 못 꺼냈다는 거 아닙니까? 했다는 게 뭐냐면은 관계 정상화 문제, 그러니까 예. 평화 협정 문제 이런 것만 잔뜩 이야기하고 핵 문제는 어떻게 할래? 그럼 그건 위원장님께서 할 거다. 이렇게 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다시금 실무 협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그건 거죠. 실무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 너네들이 말하는 비핵화가 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어떻게 차근차근 그걸 벽돌을 쌓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공유하고 자 그러면 그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용단을 내리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 보고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아마 지금 나온 이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무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과거 핵 얘기가 나오고 또 그 비핵화 정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이호령 박사님 보시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비핵화 조치라는 거는 북한이 그토록 얘기를 꺼내기를 기피하는 과거 핵 이미 만들어서 딱 쟁겨놓고 있는 핵탄두 문제부터 다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라 이런 요구로 해석이 됩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도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관련돼서 한미 간의 입장이 같다라는 예.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상의 이 비핵화 조치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핵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문정인 대통령 특보를 비롯해서 현재 한국 정부 내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논리는 과거 핵부터 가서 있는 핵 내놓으라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고 판이 깨지니 좀 순차적으로 좀 하나하나 가면서 이 서로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쪽으로 중재를 하자 이런 입장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핵화 조치와 관련돼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핵이 언젠지 아직 데드라인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거와 관련된 모든 비핵화 조치를 한다. 예.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이행해 가는 데 있어서는 뭐를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와 관련돼서는 미국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또 일부 이 비핵화의 대화를 빨리 촉진시켜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은 이 전체 그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빼고 그다음에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먼저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부터 먼저 하자라는 거죠. 방법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봐야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들의 이 구체적이고 이 외교적 용어를 어느 정도 딱 이해하실지 제가 저 궁금해서 봉 박사님한테 같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비핵화 목표, 이른바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와 이 단계별로 일단은 시작하고자 하는 이 괴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말씀하신 실무 협상에 먼저 시작하자 비핵화 조치 먼저 취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뭔가 변화가 있는 겁니까? 문 대통령의 구상 자체가 좀 변화가 느껴지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대답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은 김정은 위원장 보고 대화를 하지 않는 한 상황이 악화될 뿐이다. 그것을 원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차례 사람이 강조가 중심이 됐죠. 된 서로 국민을 신뢰하는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이제 저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연설하셨는데 세 가지의 신뢰를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국민을 위한 평화의 남북이 예외가 아니다. 거기서 전쟁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상황이 2018년에 연속이 돼야지 2017년으로 가면은 그 전쟁 북한도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던 글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죠.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정치 체제인가를 떠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애민 사상이 있고 북한도 체제 유지를 원한다면 대화를 안 하면은 2018, 19년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2019년이 2017년으로 간다. 그래서 북한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된다. 네. 신뢰 없다. 서로 이해가 부족하다. 그것은 북한도 문제지만 미국도 문제다. 그래서 대화를 일단 해야 된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셨다는 면에서는 계속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북한이 어쨌거나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대한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이것은 미국도 동의할 수 있는 좀 더 앞선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도 있고 새로운 변화도 있는 이번에 두 연설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네. 봉 박사님 말 100% 이제 공감하는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실무회담부터 대화를 계속 이제 이렇게 강조하신 부분들이 북한 쪽에서 과연 어떻게 들릴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어제 쭉 찾아보니까 친서를 7번이라 그러는데 제가 출처 모르게 한 거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까지 해보니까 9번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예, 친서가 뭐 오고 있다 받았다 2번 받았다 이런 것까지 합치니까 9번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공식적으로는 출처까지 나오는 게 7번이에요. 그렇던데 어쨌든 그러면 한 1년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13개월 동안 7번의 친서를 보냈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사실 유례없죠. 중국하고도 이렇게 지금 저 트럼프가 흔드는 저건 네. 친서 아니에요. 지금 저건 친서 아니고 그냥 네. 주머니에 있는 저 주머니에서 그냥 그렇죠. 손에 잡히는 거 흔드는 거예요. 네, 저건. 저렇게 원래 VIP가 쓰는 용지는 저런 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예, 위조 예. 방지가 되어 있는 걸 쓰기 때문에요. 저렇게 예, 돼 있지 예, 않고 예. 접어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요. 뭐 저는 사실 저는 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꾸깃꾸깃 접힌 걸 꺼낸 거 보니까 저게 친서는 아닌 거예요. 네, 예. 예. 계속하십시오. 그런 자, 상황인데, 그러니까 7번이나 한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 보면 예. 사실은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탑다운 방식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다. 그것만이 해법이라고 김정은은 그러니까는 믿는 자꾸 거예요. 친서는 중간에서 어쨌든 가감 없이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쨌든 간접적인 정상회담의 탑다운 방식이니까 네. 중간에서 실무 협상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친서 외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여전히 들어요. 네. 그렇다면은 아직 이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실무회담부터 다시 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으로 대단히 불편한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전국이 그렇게 밝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렇게 바텀업이냐 실무 협상이냐 탑다운이냐가 두 개가 서로 상치되는 건 꼭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업가였지 않습니까? 네. 큰 사업가였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이죠. 결국에는 최종 결정권자는 나다. 이 얘기를 네.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최종 결정자라는 걸 인정하고 탑다운으로 된다. 하지만 탑다운에서 결정되는 거는 이렇게 자세한 게 아니라 큰 원칙이고 그 큰 원칙은 1년 전 6월 10일 싱가포르 첫 번째 미국 정상회담에서 다 잡았다. 네. 그 다음서부터는 그 최고 결정권자의 그가 동의한 큰 틀의 내용을 담는 것은 실무 협상에서 하고 그 실무 협상에서 치밀하게 조율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는 게 하노이였는데 저쪽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보고 이 영변 말고 딴 건 없냐 더 크게 생각해봐라 그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 얘기도 못했다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준비가 안 된 준비가 안 거거든요. 됐다. 준비가 예. 안 됐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 그대로 유효하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뭔가 마련을 해와야지 최고 결정자도 결정을 할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현대 고 정주영 회장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는 그 주위 사람들 말씀으로는 자료를 하나도 안 갖고 들어갔다 그래요. 탑다운이니까 대통령하고 뭐 큰 국책 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그냥 가서 큰 틀만 합의하면 되지만 네. 그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있었다 하면은 실무자들끼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최종 결정권자들이 보고 오케이 이거 2개는 우리가 하고 3개는 줄이고 다시 이렇게 합시다 해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를 너무 북한이 무시했기 때문에 아까 네. 이 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김영철 대사가 아무 얘기를 못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뭘 알아야지 거부를 하든 승인을 하던데 그게 없었고 김영철 부위원장은 워싱턴 방문한 다음에 평양에 가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변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허. 근데 하노이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정치적인 것 긴장 완화라든지 연락사무소 설치라든지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재 해제 얘기만 하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아니 그럼 뭘 결정하냐 결정권자는 나지만 네, 예. 결정할 자, 것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하노이 노딜부터 이거를 다시 따지지 않으면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이해가 하기가 어렵다라는 지금 박사님들의 지금 설명을 좀 듣고 계시는데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받아가면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트럼프는 김정은이 막상 만나보니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강도적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 탑다운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에 대해서도 두 지도자 간의 인식의 차이가 너무 현재 아직까지도 너무 큰 거 아니겠어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그러지 말고 저 탑다운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3차는 실무부터 차근차근히 해서 갑시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결국에는 그 앞에 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그다음에 계산법과 관련돼서 지금 서로 계산법을 자기의 계산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또 가서 이제 중재, 어떻게 보면 촉진을 시켜야 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데 있어서 이 계산법을 뭔가는 양쪽 다 좀 수정이 필요한데 그 수정해 줄 수 있는 포인트를 갖고 오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네. 그러면 그 계산법을 수정할 수 있는 건 누구냐? 양쪽의 실무 라인이 돼야 된다라는 돼야 거죠. 된다. 아하, 그래서 예. 계산법과 관련돼서는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려면 기본적인 원칙, 이번에 그 친서를 제공해 준 날짜나 또 우리 대통령이 가서 연설한 날짜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시점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6.12에 기초해서 6.12 1주년을 기초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를 보냈고요. 친서를 보냈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또 오슬로 가서 연설을 하셨고 연설을 평화와 했고, 관련된 예. 연설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그 친서라고 또 신뢰를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는 또 아름다운 그렇죠. 친서 그리고 받았다고 이어서 자랑하고 거기에서 방송으로 친서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 이러한 친서가 왔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예. 그러고 나서 볼튼 또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또 열려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럼 보면 6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에 미국과 북한 간의 서로의 계산법을 굉장히 준수하고 했던 그러한 강경한 입장에서 네. 6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가 뭔가 입장의 변화를 보이는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뭔가 변화를 보인다면 계산법의 변화와 관련된 거는 실무자들이 실무진에서 할 계산법의 필요가 있다라는 변화가 거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네. 예, 예. 근데 그 전제는 북한에서 실무 협상을 시작하는데 동의를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질문했을 때 저 수업에 학생이 아주 비유를 들어서 잘 얘기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놀이 했지 않습니까?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예. 근데 학생이 얘기하는 게 아니 아무리 두꺼비라도 왜 새집하고 헌집하고 바꾸겠냐고. 새집은 새집하고 바꿔야지. 그건 아하. 북한이 얘기하는 강도적인 계산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헌집은 헌집하고 가격이 맞고 새집은 새집하고 가격이 맞는데 네. 북한이 대답을 못하는 영변하고 확실하게 확인이 된 유엔 안보리제 5개 2016년 이후에 바꾸자면 헌집과 새집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실무협정의 핵심은 뭐냐면 북한이 포기하겠다는 영변 핵시설이 뭔가를 북한과 미국이 확실하게 네. 동의를 하고 그거의 가격이 유엔 안보리 제재 2016년부터 5개를 다 해제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새 집이니까 예.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경제 더 제재에 내놔라. 플러스 가격을 알파를 더 내려서 내놔라. 비슷한 가격에 새 집과 예. 새 집이든지 헌집과 헌집을 바꾸는 게 예. 이제 앞으로의 그 초점이라고 볼 수 있죠. 동 박사님 설명을 차용을 해서 앞으로 비핵화 협상은 두꺼비 계산법 협상법으로 그럼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양쪽이 수준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가격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영변이라는 헌집을 내놓고 UN 경제 제재라고 하는 새집하고 맞바꾸려고 했었던 북한의 계산법도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계산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직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든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그 협상 끝에 거의 합의까지 그 문 앞에까지 갔었는데 네. 참모들이 흐트러 놓는 바람에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김영철을 통해서 계속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꾸 친서를 통해서 탑다운 방식의
이제 그 유사 탑다운 방식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이야기는 이제 그것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 참모들만 물려내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영병 가지고 충분히 내가 장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보면 지난해도 보면은 7월에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들어갔다가 김정은 위원장은 못 만나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비행기 타고 가는 도중에 외무성에서 발표를 하게 되죠. 강도 같은 세법을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폼페오 손에는 친서가 들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협상 실무 협상 차원에서는 안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나와는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다. 신뢰가 쌓여 있고 그 이제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또 완전히 공개해 버렸죠. 그런 방식이라 그러면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북한 쪽에서는 볼턴과 폼페오 국무장관에도 계속 비난 성명들이 계속 지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멍청이라 그러고 그런 속에서 지금 친선을 왔다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아직도 여전히 그 북한 쪽에서는 탑다운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 않는가?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좀 걱정스러운 바뀌었다면 봉 박사님이나 이효정 박사님처럼 그렇게 지금 조금이라도 바꾼 태도가 보인다면은 그나마 좀 낫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 아닌가? 이게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는 그 넘버 원의 이슈거든요. 다른 참모들 이슈가 아니라서 조금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럼 그럼 직설 토론에 이렇게 출연할 기회를 계속 주셔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좀 공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나는 좋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맨날 이러면서. 근데 그 말미를 잘 들으시면은 만날 가능성이 있고 잘 되길 고대한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하고 빨리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붙이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얘기는 실무진들이 그러니까 탑다운을 고수하지만 그 말은 내가 사업할 때도 그랬고 지금 대통령으로서도 최종 결정권자다. 나한테 달려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 사람들하고 만나서 하노이 같은 되풀이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 이런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빨리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라거나 북한이 대화의장으로 나오길 바라는 사람들은 그 앞부분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 메시지를 보면은 아주 좋고 그래서 양측 간에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맨 뒤에 보면 항상 나는 서두르지 않겠다. 그렇죠. 그 얘기 꼭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급해서 만나지는 않으니까 북한이 빨리 태도 변화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를 인터뷰를 하면서 3차례나 좀 반복을 해서 미국 언론들은 이 부분을 지금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친서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 한번 좀 이우령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죠.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 6월 14일인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전문가들도 미국 대통령 생일까지 외우고 있지는 않으시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친서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랬다며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은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살이죠 이제? 그럼 6월 이제 14일 날 생일이었으면은 46년생이라 그러니까요. 46년생이면 한국 나이로 74세? 74세 됐네요. 그럼 74세 되신 거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단락이 미국 언론 이렇게 봤더니 단락이 4단락이라고 되니까 여러 장의 친서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한 장짜리란 얘기인데 그렇게 봐야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단순 인사말이 아니라 여기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면은 그 흥미로워하셨을까요? 대통령도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정유영 실장도 만약 받게 되면 아름다운 친서라고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기사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쪽에서 이 내용을 봤다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이전과 좀 그 대목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니까 이건 선후 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으로 순방을 떠나셨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슴에서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꽉 꺼내서 미국 기자들 앞에서 흔들었어요. 김정은한테 아름다운 레터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정의용 실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런 친서를 트럼프한테 보낸다라고 북한에서 먼저 우리한테 알려줬다? 아니면 미국에서 우리 이런 거 받았다고 알려줬다? 어느 쪽일까요? 일단 미국이 받은 걸 갖고 그 내용을 공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미국이 거죠. 알려줬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미리 내용을 알고 대통령은
방문을 한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미 친서 내용은 서로 공유된 공유가 됐다.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와 관련돼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돼서도요.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어떤 시점에 그거를 친서를 보냈는가 하면은 네. 6.12와 또 공교롭게 또 6월 14일이라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모멘텀 예. 또 미국과 북한 간의 친밀한 관계, 새로운 관계를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두 정상 간에 어떻게 보면은 신뢰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 네. 아마 거기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앞에 쭉 언급이 되면서 마지막 단락과 관련돼서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두 사람의 이러한 그 상호 신뢰하고 또 서로의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예. 지금까지 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으니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뭐 지속되기를 바란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간 걸 갖고 이제 흥미로운 대목, 아름다운 대목 뭐 그거는 결국에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그냥 듣기 좋고 막 그냥 서로 주고받은 덕담 내용들이 결국은 이게 판이 깨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와 김정은은 대화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자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오프닝 멘트를 하실 때 네. 제가 주의 깊게 들었는데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 체제가 구축되려면 꼭 미북 3차 정상회담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언제 될까요?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 그걸 들으면서 꼭 그렇지는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거 없이도 3차 핵 문제의 해결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핵과 네. 미사일 다 없애면 되죠. 그렇죠. 또 하나는 그 핵을 보유한 국가라는 정권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핵 단추를 누를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꼭 대화가 없더라도 특히 미북 간의 3차 정상회담이 없더라도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면 경제 제재 압박 아래서 네. 그렇다면은 비핵화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피해가 너무 다대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도 있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그 문재인 정부가 그 계속 강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2017년부터. 네. 근데 그 내용을 만약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친서에서 생신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대화를 통한 비핵화 그리고 상호 평화 체제 구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했다면은 굉장히 기대순위 낮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고 긍정적인 대목이다. 북한 네, 정권이 그렇게 해석이 궤도에서 가능하다. 이탈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볼턴 보좌관 미국에서 가장 강경파라는데 어찌됐든 대화의 의지가 있다. 김정은한테 달렸다. 열쇠는 키는 김정은이 쥐고 있다. 또 공은 또 북한으로 또 넘겼어요. 그 얘기인즉슨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하고 맥은 같은 얘기입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은 열리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올 사람은 당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대화를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문은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들어와. 네. 예. 어떤 그러니까 뭘 들고 와야죠. 그러니까 방문하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고 뭘 들고 와야 되는데 들고 오는 사람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다. 이제 키는 그쪽에서 태도를 바꿔서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정말로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까지도 대화 자체를 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계속 협상 테이블에 김정은 위원장을 묶어 놓겠다는 이야기고 그 묶어 놓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봉영식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번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진전될 수 있으니까는 그걸 상황 관리 차원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친서와 관련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사전 질문 중에 그러고 보니까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친서 전문가이신 이인배 원장님.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 DC에 트럼프한테 친서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지금까지 우편으로 등기로 보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갑니까? 친서니까는 이제 사실은 사람이 들고 가야 되죠. 보니까는 근데 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폼페오 국무장관이 2번 나른 적이 있었고요. 예. 김영철이가 2번 나른 적이 있었고요. 예. 한 번은 유해 송환할 때 같이 인편으로 군 통해서 간 적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한 번은 아베 총리 작년 9월에 보였던 아베 총리 때 내가
그 친서를 받았다 할 때는 아무리 찾아봐도 경로를 제가 못 찾았고 이번의 경로는 뭐예요? 이번의 경로는 이렇다 그럽니다. 일단은 미국의 고위 관료가 이게 복수의 그 당국자 의하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꽤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미국의 고위 관료가 판문점에서 북한 쪽에서 수령을 해서 예. 그것을 이 BH에서 대통령과 그 극소수 담당자들과 그 공유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보냈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바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그래서 주한 미국 대사 전달설이 나오고 미국 CIA 네, 지부장설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는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사람이 전달했다는 얘기네요. 네, 해리스는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코리안 미션 센터밖에 안 남아 있는 CIA. 거죠. 예. 예. 앤드류 킴이 물러나고 나서부터 그쪽에서 인사디 그 센터장이 전혀 행보를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앤드류 킴이 그 물러나게 될 때도 그 너무 공개적으로 너무 본인이 그 기자 친화적으로 언론 친화적으로 이야기해서 미국에 부담이 있었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는 좀 심정이 가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자, 친서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된다고 이인배 원장님이 이건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알려진 건 알려진 거대로 알려지지 않은 건 알려진 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충분히 됐으리라 생각하고 CIA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 좀 한번 해보죠. 김정남이 CIA 정보원이었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아주 묘한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이 얘기 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호령 박사님. 네네. 김정남이 암살당해 죽을 때 네네. 그 가방 하나 메고 있었잖아요. CCTV 보면. 여기에 현금으로 미 달러가 12만 불이나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파이필드 기자는 CIA하고 굉장히 취재 네트워크가 많은 기자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네. 자, 돈이 있었다. 네. CIA가 김정남이로부터 김정은의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왔다. 네네. 장성택이 죽은 때까지도 김정남이는 북한 고위층의 정보를 다 알고 있었다. 개연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미국 언론의 소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북한 계속 정보 보고서 좀 받으셨을 텐데. 네, 일단 그 김정남이랑 그 장성택 간의 관계는 이미 다들 잘 알려져 있었죠. 아, 그건 알려진 네네, 팩트군요. 이미 잘 알려져서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해서 그 장성택이 김정남을 이렇게 챙겼고. 좀, 챙겨줬다라는 이야기는 쭉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거는 장성택 그 고사포로 총살당하고 그 추청당한 전까지는 것도 어느 정도 연락을 주고받고 또 돈이나 좋습니다. 뭐 이런 걸 지원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CIA 정보 요원 이거와 관련돼서는 지금 언론의 그 본인이 이제 뭐 후계자의 그 책을 쓰면서 그쪽에 나온 대목인데요. 네. 이것 관련해서는 두 사람의 반응이 재밌어요. 누구의 하나는 반응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의 반응인 거죠. 네. 나의 체제하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럼 그 전 체제에서는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암시하는 대목이 그렇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 그건 해석에 따라서는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CIA 동원해가지고 북한 정권 흔들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얘기는 내가 대통령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었다? 퀘스천을 놔놓고요. 오. 그다음에 앞으로 자기가 있는 동안에 뭐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북한에게 굉장히 체제 보장과 관련된 메시지를 그 주는 메시지군요. 그러한 이미지가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CIA 요원이었다라고 만약 본다면 예. 그럼 그 시기 때 CIA 국장이 누구냐? 폼페이오였다라는 거죠. 아, 그 시기에 CIA 국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었다. 그냥 만약 그 지금 순서대로 이야기를 시점을 본다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CIA 국장이 했던 사람이 지금은 국무장관인 예.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미국의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네. 미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 국민들의 안전과 위협이 없도록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 하고 애매한 대답을 한 하나만 거죠. 소리고, 예. 그다음에 정보 상황과 관련돼서는 말을 해줄 말할 수 수가 없다라는 없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의 그 원칙을 지킨다라는 거죠. 이 박사님 근데 설명 듣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일 없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부인한 워딩은 없는 거네요. 완전히 노라고 말하는 거는 어느 쪽에서도 이야기가 없다. 나오지 않은 거죠. 여전히 예. 세모로 퀘스천을 해놓은 상태에서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 우리는 이만큼 미국의 안전의 문제와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그래요. 라는 그런 메시지 하나와 두 번째로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작년에 그런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체제를 흔들 만한 그러한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다라는 점에서 좀 두 번째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극도의 경계심과 공포심을 감안을 해봤을 때 김정남 CIA 정보요원설 어떻게 봉 박사님 딱 들으셨을 때 어떻게 느낌 받으셨습니까? 김정남이 정말 CIA 요원이 아니더라도 뭐 접촉을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했다거나 아니면 당했다거나 해도 그 정권을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위협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 옛날에 삼국지에서도 뭐 그 위나라에서 조조가 죽고 나서 그 장자가 계승을 했지만 또 제주만은 셋째는 뭐 열 걸음 걷기 전에 빨리 시를 쓰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하고 본인은 술을 먹으면서 권력의 의사가 없다는 걸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면 아니 되옵니다 했기 그래요. 때문에 결국은 죽이죠.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풀려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비록 그 백두 혈통의 일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는 가만히 놔둘 수 없는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로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CIA의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이른바 휴민트 정보가 없는 가장 지구상에서 폐쇄적인 사회인 북한의 지도 체제를 CIA가 김정남이를 가만히 놔둔다? 이것도 좀 상식선에서 이해 안 되기는 하는데. 저도 이 김정남 관련돼서는 저도 조금 들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첫째, 그러니까는 김정남은 장성택과 굉장히 가까웠죠. 사실은 처음부터 김정남을 세우려고 옹립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장성택과 김경희 고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가 사실 그 2009년에 김정은으로 낙점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컨택이 있어서 서로 접촉이 있어서 뭐 조금 내부적으로 좀 불편한 상황도 좀 있었다는 이야기 들립니다. 두 번째로는 김정남 그 이후에 김정은 이제 후계자가 되고 나서부터 김정남이 굉장히 돈이 딸렸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돈이 자금이 차단됐다라는 선언 계속 나왔었죠.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 북한 내부에다가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돈이 궁하니까 좀 보내달라라는 뭐 그런 요청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 바고요. 그런데 이제 12만 불이라는 현찰이 이제 있는 거죠. 있었던 거죠. 사망 당시에 그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수입이 있었다라는 건데 내부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낮다면 그 외부에서 어쨌든 본인이 충당해야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파이필드도 그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CIA를부터 왔거나 아니면 카지노를 통해서 벌었거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비정상적이기는 해요. 아무리 김정남이 이래도 아무리 해외 망명을 떠도는 북한의 황태자라 해도 백팩에다가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12만 불이면은 1억 몇천만 원인데 1억 몇천만 원씩을 가방에다 지고서는 공항을 드나드는 게 좀 비정상적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 보면 그래서 그런 의미도 보면 이 CIA와 김정남과의 관계는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CIA와 김정남하고 이 관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한국 정부의 정보기관하고도 그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 정부 당국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터무니없는 소설은 아닐 것 같다라고 지금 미국 언론도 지금 그렇게 쓰고는 있기는 한데 한국 국정원이 뭐 개입했고 뭐 접촉을 했다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설이죠. 확인된 건 없는 거죠. 네, 뭐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렇겠죠. 자, 이런 뭐 또 흥미로운 내용들이 미국 언론을 지금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 자, 좋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좀 돌아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북미 관계 교착 상태를 하기 위해서 실무 협상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이 대목으로 좀 넘어가 보죠. 청와대와 통일부가 영 이 온도차가 다릅니다. 봉 박사님 어느 쪽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세요? 청와대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 김현철 장관은 이거 28일 전에는 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느 쪽이 더 신뢰가 가세요? 뭐 둘 다 신뢰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하려면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정상회담은 시간의 조건이 아니라 시간에 딸린 게 아니라 조건에 딸린 것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뭐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조건 없는 그냥 만남
예, 오케이를 한다면 내일이라도 열릴 수 있는 것이죠. 2018년 5월에 트럼프 네네.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취소 서한을 발송했을 때 네네. 남북이 뭐 판문점에서 특별한 만났죠. 준비 예, 없이 두 정상이 만났지 만났죠. 않습니까? 또. 그런 예. 식의 원포인트 소리 소문 없이. 정상회담은 예.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희망적인 그 남북 관계, 특히 또 북미 대화 재개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부에서도 어떤 국민의 기대 수준일까요? 그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의제로 보면 사실 정상회담 이슈라는 것 자체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대통령 이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아무리 장관이라 그래도 청와대하고 이 정보나 이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조금 더 1km밖에 안 떨어져 있지만 청사하고 네.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좀 온도 차가 있다는 거는 청와대 쪽이 더 정확할 거다. 열심이다라는 그 분위기가 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희망과 현실적인 거는 또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자꾸 지금 삐딱한 질문을 좀 드리게 되는데,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시기 장소 구애받지 않고 나는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지 와라,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저게 뭔가 진짜로 진전이 돼서 한 말씀이신지 아니면 희망이 그렇다는 얘기인 건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 북한 쪽에서는 전혀 답이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뭐 가시적인 성과, 제재에 대한 어떤 아주 적극적인 의사 표현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갖고 있으면 내가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서 만나겠다. 그러니까는 먼저 만나서 성과를 들고 와라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만나기 만나는 이후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을 미리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다 또 한 발짝이라도 진전돼 있는 비핵화에 대한 뭐 코티전 딸 만한 이야기가 있어야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 아니냐라는 예, 생각에 미리 예. 만나려고 그런 거고, 서로가 사실은 순차가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쉽지 않은 지금 게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어느 쪽이 여기- 먼저일 건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원장님 설명 굉장히 논리적으로 됐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유럽 3개국 순방하셨을 때 연설하신 것과 예. 비교를 저희가 2018년 10월에 영국하고 프랑스 방문하시고 그때 말씀하신 거랑 대비를 해보면은 이 청와대의 입장이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 2010년도에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을 상대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북한의 비핵화 추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 해제를 일부 먼저 해야 제재 된다. 해제를 예. 고려해야 된다 그랬는데 국제사회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싸늘했죠, 반응이. 예, 근거가 뭐냐 이런 예, 얘기를 예. 했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북한 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평화 체제 구축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보여야 된다고. 네. 장소는 같은 유럽이었지만 메시지의 대상이라든지 메시지 내용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인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화는 계속돼야 된다. 북한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도 대화가 제일 믿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북한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북한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미 간에 뭐가 좀 진전이 있을까 보고 듣고 나서 뭘 미국한테 던지겠다 하지 말고 할 얘기가 있으면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한테 해라. 그러면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얻거나 적어도 협상을 하는데 더 유리해지니까 전달을 해주겠다. 대화의 아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고 기회를 잡아라. 이런 메시지를 예.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북한 계속 들여다보고 계신 이효령 박사님한테 요 대목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 네. 두문불출하고 있죠. 그 뒤로 문재인 네네.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했으면은 뭐 가타부타 뭐 말이 있고 뭐 좋다 싫다 말을 해야 되는데 거의 두문불출 수준이에요. 그 보면 작년 상황이랑 참 비슷한 대목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보면은 5월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 있고 나서 4일 뒤에 5월 26일 날 남북 정상회담, 아까 화면에서 보여줬던 그렇죠. 두 번째 정상회담이 예, 예, 있었죠. 했죠. 4일 차이였었죠. 예. 그다음에 9.19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하고 나서 또 5일 뒤 9월 24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첫 번째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갑자기 이제 쇼크를 받은 거죠.
북미 간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안 한다. 안 한다 그러고 라는 이야기로 깨졌으니까. 판이 깨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 두문불출을 했었죠.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얘기가 네.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그거는 시기와 관련돼서 뭐 100년 뒤도 될 수도 있고 그 뒤에 대목이 흥미롭죠. 2주 뒤도 될 수 2주 뒤도 될 수 될 수 있고. 있다. 예. 그러면 요거와 같이 연결시켜서 본다면 이제 그 G20가 있고 나서 한국 방문이 6월 29, 30인 거죠. 그럼 네. 공교롭게도 2주 뒤가 될 수가 있는 맞아요. 거고 예. 요거와 관련돼서 선후에 북한이 어떤 옵션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드문불출을 한다라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 큰 그림이나 고민하고 있다는 고민을 뜻인가요?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던져지는 말이 이게 좀 외연간큼 이게 레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100년 뒤, 200년 뒤하고 2주 뒤, 2주면은 2주에 더 방점을 둬야겠죠. 예, 예. 2주하고 200년 뒤라고 이래 버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자, 좋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이제 다 된 관계로 세 분한테 자, 3차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열리기를 미국도 원하고 우리 정부도 원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간절히 원하는 건 맞죠? 네, 그렇죠. 3차 북미 정상회담 하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제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이 조건은 그럼 뭐가 맞아야지 이게 가능한지부터 좀 전망을 좀 해보죠. 자, 뭐가 1번이고 뭐가 2번일까요? 내일 모레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선 출정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급격하게 이제 미국 정치도 이 대통령 선거 대선 전국으로 확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매주 TV 토론해야 되고 이제 상대 후보하고 토론해야 되고 우선 이제 내부에서 토론해야 하는 그런 이제 일정들을 투어를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 북한 이슈가 굉장히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4일 때 트럼프 대통령 생일날 폭스뉴스와 이제 인터뷰할 때도 네. 보면 55분간 인터뷰하는데 그 터무니 한 4분 정도가 북한 관련 이슈였어요. 우리는 그것만 다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그게 닿을 정도로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그렇게 북한이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사회에서 그 시선을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의 적극적인 조치가 의사 표현이 있지 않으면은 이 이슈는 점점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좀 이란 보시는군요. 이슈나 내부적일뿐만 아니라 뭐 이란 이슈 이런 유조선 폭파 예, 사건부터 예. 시작해서 꽤나 좀 복잡한 외부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좀 대선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대화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놔두면 상황이 북한 문제가 미국 내의 국내 정치 문제 우선순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갈 거다 놔두면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 예. 근데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인데 뭘 벌써부터 이렇게 대선한다고 정말 벌써 이제 예선전이 굉장히 길게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머리가. 그래서 어찌 됐든 이제 요 하반기가 지나가서 6월이 지나가면 미국은 대선 국면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사실관계는 팩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도 그때 그 평양을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하다가 초점을 중동 평화에 맞춘 다음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죠. 그러면서 2000년. 뒤로 확 밀렸죠. 그렇죠. 북한 그다음에 문제가. 2019년이니까 그게 벌써 거의 20년 전 일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20년 지난 이 시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저렇게 해도 나는 서두르지 않겠다. 서두를 필요 없다. 나는 시간 많다. 뭐 알아서 해라 하는 거는 놔두면은 북핵 문제 뒤로 미룬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재가 계속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게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거는 북한이다. 북한이다. 아하. 그럼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는요? 도발하는 거는?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쐈습니까? 단거리 미사일 지금 쏜 거는 발사체 아닙니까? 발사체. 아하. 무시 전략으로 갈 거다. 예, 미국이. 예. 아. 그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걸 한다. 누구나 다 단거리 예. 미사일은 누구나 쏘는 거다. 그거 별거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거는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핵 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내가 대화를 북한하고 한 이유로 없지 않았냐.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대로 그냥 흘러가면 몸이 다는 거는 김정은이지 트럼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에게 빨리 결단해라. 비핵화 가시적으로 보여줘야만이 대화의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간다. 이렇게 지금
재촉하고 근데 여기서 있다는 우리가 거군요. 미국 선거만 집중을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요. 예, 4월 13일.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오슬로 선언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근데 그 말을 바꾸면 전쟁을 막는 평화가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국민적인 공감이나 지지를 얻지 않거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과연 내년 초에 그런 정치적인 공세와 압박을 정부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이 두 나라의 선거를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지금 행보는 굉장히 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자, 이효령 박사님,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선택은 뭐가 될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김정은의 선택은 저는 이번 연말까지가 본인이 말한 대로 시한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한 시한이 자기가 가장 이번 안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옵션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저는 말을 한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말까지 못 기다리니 빨리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김정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버틸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연말까지 버틸려고 본인은 하려고 하나 그것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걸 요즘 깨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6월에 이런 모멘텀이 만들어졌을 때 뭔가 상황을 좀 전환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이 정말 똑똑하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는 이 안을 못 이기는 척이라도 그냥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영민하고 현명하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시죠? 어떻게 될지 지금 단언 못하죠? 그게 100년이 될지 2주 뒤가 될지.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크게 결단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깊은 뜻을 잘 받아들여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카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강력하게 듭니다. 혹시 받게 되면은 세 분 급하게 제가 또 모셔서 토론 자리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인배 원장님, 봉영식 박사님, 이호령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핵 협상도 정말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대한민국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못지 않습니다. 또 결렬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 의총이 분수령이 된다는데 국회 상황 먼저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정상화 담판을 중재해온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결렬, 내 손은 떠났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다. 핵심 쟁점인 패스트트랙 처리 방식에 관한 문구와 정개특위 연장 문제 등엔 합의했지만 한국당의 막판 요구 조건인 경제 청문회 문제에서 걸린 겁니다. 한국당은 대국민 호소문까지 내면서 경제 실정을 따질 청문회가 꼭 필요하다고 했고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 여당 아닙니까? 왜 이토록 경제 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추경 등 시급한 민생 문제를 미룬 채 정쟁하겠다는 소리냐며 답답하고 뜬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뺀 국회 소집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단독 소집 개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충분한 논의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상화 촉구 농성에 들어간 평화당과 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국회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열려도 한국당 협조 없이는 의사일정 합의나 추경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당 원내 지도부는 강대강 대결보단 여전히 협상을 통한 정상화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입니다. 자, 국회 정상화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 보시는 순간에 속보 자막 보셨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현 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이렇게 됩니다. 지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식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이어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기수로 따지면 23기죠. 예, 지금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18기. 18기에서 23기로 무려
5개 단원. 5기수가 지금 떨어지는 거죠. 예, 지금 다른 그 물망에 올랐던 그 후보들이 19기 전부 19기들. 예, 20기도 봉우, 있었고. 김호수. 예. 전부 다 저 이금로 다 19기였죠. 예, 예. 19기, 20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3기는 기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윤석열 그 지명자의 경우에는 좀 코드 수사가 있었다라는 평도 있기 때문에 파격과 더불어서 지금 뭐 공수처니 이런 게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계속 독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 비판을 감내해야 되는 지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파격이다. 뭐 이런 그 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한 19기 정도에서 그것도 고검장, 서울 고검, 그러니까 이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또 검찰총장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윤석열 지검장처럼 이 단기간 내에 초고속 승진을 해서 검찰총장까지 간 예는 없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전례가 없죠. 예.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도 파격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파격이었는데. 예, 근데 검찰총장까지 지금 5기수를 뛰어넘고 한 4기수를 뛰어넘고 지명이 됐는데 이것이 훗날 어떻게 평가받을지 좀 뭐 훗날보다도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첨예하게 더 부딪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그건 뭐 정치적 공방은 뭐 여야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두 가지 가지고 궁금해지는데 첫째, 현실적인 문제. 23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그 위에 남아 있는 현직 그 고위층들 있잖아요. 검찰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후배가 되면은 다 옷을 벗는 관행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기수가 곧 그 취임 기수가 되는 임명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사로 첫 출발을 할 때가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법연수 기수가 18기라고 그러면 그때 그 처음으로 이제 그 검사가 된 거고 그러니까 검사 1년차, 2년차라 하면은 검사 한 4년차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나이를 떠나서 윤석열 현 지명자의 경우에는 조금 시험이 늦게 돼서 다른 사람보다 나이는 뭐 차이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검찰 조직도 이게 검사 동일체라 그래서 모든 검사들이 이제 한 몸인 거죠. 저기는 그래 군대하고는 또 다르지만 그래도 기수 문화가 그래도 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23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그 사이에 19기, 20, 21기, 22기들은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총평인데 또 일부는 검찰은 그렇게 뭐 기수 문화가 군대처럼 센 거는 아니라서 뭐 그렇게 기수별로 다 옷을 벗는 일은 이번에는 다 그렇게 싹 다 옷 벗고 나갈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긴 있군요. 예, 그리고 또 파경 인사기 때문에 차차기가 되겠죠. 차차기 검찰총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네요. 자, 어찌 됐든 이 시점에서 검찰총장에서 윤석열 체제로 검찰은 대통령 임기 말까지 계속 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임기가 2년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2년이잖아요. 검찰총장 그 임기가 2년 후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랑 있습니다. 재임 기간입니다. 그래서 차차기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자, 파격이냐 안정이냐 중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파격을 선택을 했다. 적폐 수사는 끝까지 간다라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 같은 건 뭐 강력하게 읽히는데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예상이 되긴 하겠군요. 예, 그리고 뭐 공수처에 대한 그 신임 지명자의 태도 입장도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전임자였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는 받겠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못 받겠다. 검찰 조직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윤석열 이제 지명자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큰 관심 포인트니까 좀 잘 좀 지켜봐 주세요.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청문회 이제 해야 될 텐데 국회가 열려야 청문회를 할 거 아니에요. 국회 정상화 협상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어제 주말까지 원내 교섭단체 3곳에 그러니까 민주당, 그다음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그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 의사 일정을 협의를 좀 안 됐습니다. 결론은 무산입니다. 무산? 이제 그런데 오신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의원총회를 하면서 뭐 한국당을 빼고서라도 국회를 열자 쪽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도 그런 입장으로 지금 의견을 본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뭐가 제일 문제냐?
한국당에서는 지금 이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하니 민주당에서 추경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추경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에서는 그 주장이 맞다면 경제가 왜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경제청문회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경제청문회 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조건으로 내세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제청문회를 상임위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예요?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자는 얘기예요? 뭐 구체적인 거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안 나왔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죠. 뭐 추경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지금 바로 투입해야 된다. 몇 조나 넘는 몇십 조나 되는 추경이죠. 저기 한 자릿수였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경제청문회를 민주당 입장에선 받기 어렵죠. 이게 이제 실정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받기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런데 이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좀 통 크게 받아라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청문회를 별도로 할 건지 아니면은 예결위 차원에서의 경제 실정을 질타를 할 건지 알아볼 건지 그거는 형식의 문제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하튼 오신환 대표 입장은 양쪽을 다 조율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중재안을 내기도 했지만 그 양당이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도 뭐 오늘 의총 열어서 국회 들어갈 건지 말 건지 뭐 결정한다며요.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들어가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나 좀 강경파가 좀 세죠, 목소리는. 그런데 지금 여론이 만만치는 않아요.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게 막말 때문이냐, 막말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국회가 열려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본분은 지켜야 된다는 게 여론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이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내부 반발이 있기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계속 저렇게 바깥으로 겉돌기만 해는 국민들 여론이 지금 간단치가 않다라는 자유한국당의 선택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회 정상화도 정상화지만 한국당 내부적으로 보면은 결국 홍문정 의원 탈당했네요. 지금 탈당계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탈당을 하겠다고 발표를 선언했으니까 탈당한 거죠. 서류가 도착했는지 안 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고. 예. 근데 사실상 탈당이죠. 선언을 했으니까. 자, 좋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태극기 부대로 갔는데 그러면 조원진 의원 다 애국당으로 간 건가요? 예. 그래서 조원진 의원이 지금 애국당의 이제 최고위 회의에서 신공화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겠대요? 예, 신공화당을 창당을 한다라는 이름은 거예요. 신공화당이지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친박근혜당, 친박신당 이렇게 되겠군요. 예. 근데 저 얘기가 올해 2월 달에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정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유영하 변호사가 등장을 했죠. 맞아요. 예, 기억나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원인 것처럼 전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여의도에서 이제 카더라라고 돈 얘기가 친박 신당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좀 가시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수희 변호사님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 잘 알고 의원들 좀 이렇게 좀 아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홍문정 의원은 대한애국당이 됐든 신공화당이 됐든 신박신당으로 한국당에서 40-50명 등이 집단 탈당할 거다 이렇게 좀 장담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너무 많아서 번호표를 줘야 한다는 너무 많아서 줄 서서 지금 번호표 줄 형편이라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래요? 내부 분위기가? 어제 집회에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진위가 확인이 안 되죠 지금. 누구 접견을 유영하 변호사만 접견을 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당 내부의 그 큰 줄기는 내년에 번호가 갈려져서 한마디로 보수가 분열돼가지고는 필패, 총선에서 필패한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명, 50명 지금 따라 나가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홍문종 의원 개인이 그렇게
뭐 친박 좌장이라든가 뭐 친박계 의원들의 정신적 지주라든가 큰형님으로 따르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예. 뭐 40~50명 얘기는 너무 과하신 것 같고 예. 실제 공천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그게 때 핵심이죠. 예, 예. 내년 뭐 한 예. 2월이나 1월에 그때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시대의 그 분위기가 또 어떨지 당시에 그래서 뭐 큰 그 이전에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라고 했던 2008년 예. 그때 친박연대 같은 큰 영향은 끼치기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초박빙 지역에서의 선거구에서는 영향은 미칠 수 영향을 있겠다. 미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하, 선거가 되면은 표는 쪼개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좀 줄었겠네요. 지금 113명에서 그러니까 탈당계를 지금 안 냈다면 여전히 예, 예, 한국당 예. 소속이지만 예, 그다음에 뭐 탈당계를 의원직 상실한 분들도 또 최근에 2분 계시고. 예, 뭐 그러니까 지금 110명 정도 되는 건데. 그러네요. 예. 숫자가 많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줄게 됐다. 자, 자유한국당의 이 분열 상황 계속 또 이제 관전 포인트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분 좋은 얘기로 좀 마무리 좀 해보죠. 예. 축구. 예, 우리의 자랑스러운 청년들. 예. 야, 아깝기는 해요. 예. 근데 시청률이 30% 나왔어요, 그 새벽에. 예, 뭐 대단한 거죠. 저도 전반전까지 보다가 마음이 아파서 다시 들어갔는데, 예,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게 이제 눈에 좀 보였죠. 뭐 하지만 아쉬웠지만 그래도 준우승도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예, 이전에 여자 축구가 우승을 해봤고요. 그리고 남자 축구로는 지금 피파 주간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결승에 오른 겁니다. 네. 기죽지 않고 열심히 잘 싸워준 거에 대해서 오늘 그 아침에 입국을 했어요, 폴란드에서. 그런데 막 취재진도 대단했고, 대단했어요. 예. 또 어떤 이제 어떤 저 시민은 가서 이강인 선수한테 막 네. 사인 받고 이런 모습이 보이던데 다른 것보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쩜 그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말들 잘하고 표정 예. 밝고 즐길 줄 알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영하고 다 박수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예뻐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 카퍼레이드 안 하기로 결정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 예. 그거는 저 80년대나 하던 그거. 근데 뭐 카퍼레이드 했다 그래서 탓할 분은 없었을 것 같지만. 그럴까요? 예. 근데 그 다른 거보다 좋은 선수들이 이제 자라서 우리가 또 4강밖에 못 가봤잖아요. 밖에라고 말할 건 맞아요. 아니지만 그 성인 월드컵에서 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저 친구들이 이제 몇 년 지나면 성인 월드컵에서 이제 주축이 되겠죠. 예. 그리고 어느 분은 그런 평가도 하시더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잘한 건 아니고 외국에 일찍이 나가면서 아마 외국에서 유학하면서 좀 기량을 닦았나 봐요. 네. 그런 것도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국내 맞습니다. 축구 분위기가 예. 바뀌어야 된다. 자, 어찌됐든 단순 축구가 아니라 축구를 통해서 국민 화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 목소리가 됐고 국민들한테 행복감을 줬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좀 우리 축구가 계속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거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예. 그 변호사시니까 예. 그거 좀 여쭤봐야 되겠다. 왜 홍콩이 저 난리예요? 저 홍콩 여행 가시는 분들 다 취소하고 막 그럴 정도라는데 이게 이제 무슨 법이 문제가 됐던데?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 송환법인데요. 네. 이 얘기는 이제 그 홍콩이 지금 중국하고 특별 행정부로 해서 네. 좀 중국 본토하고는 좀 다른 경제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사법 중국한테 체제도 넘어는 다릅니다. 같지만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저 영국의 조차지로 네. 있을 때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의 분위기가 이제 지금 그 홍콩에서 행정부, 입법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친중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좀 중국 본토의 입김들이 세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 언론에 대해서 이제 그 조여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100 몇십만 명이 나오면은 홍콩 전체 인구의 한 7분의 1이랍니다. 7분의 1이 나온 거예요. 이제 와우. 3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 시위가. 그런데 6월이 되면서 아주 그 확대가 되면서 결국은 범죄인 인도 송환법이 이제 보류가 됐는데 네. 저게 람이라고 하는 행정장관인데 친중파 그 장관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법이 뭐냐면 한마디로 홍콩의 범죄자를 그 중국 본토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국 본토의 인권이 우선은 근데 신뢰가 홍콩 시민들 없는 거고. 입장에서는 저게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거 정치범들, 그쵸. 이 저항하는 사람들을 그냥 중국 본토로 보내놓으면 죽음을 의미하니까. 예, 또 하나는 홍콩 내에서 기업이나 사업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그런 그러네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네. 금융 허브로서 홍콩 경제가 큰 건데 그 홍콩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보류하지 말고 철폐라고 요구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철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보류라고 되어 있지만 입법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회예요. 국회가 내년에 이제 임기가 다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저 법은 다시 상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철폐랑 다름이 없다라고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홍콩에 여전히 어떤 반체제 문건이 나오거나 서적이 출간되는 거는 막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저 법은 계속 중국 본토에서는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홍콩 사람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노래를 불렀다 그러네요. 예, 거기 집회한 공연했던 가수가 이것이 이제 한국의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다음에 촛불혁명에 나왔던 노래다라고 하면서 광둥어하고 그 한국어로 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촛불 시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좀 가서 좀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예. 근데 저것도 검은 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저건 우산 시위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중국과 홍콩의 이 미묘한 갈등도 우리하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우리가 그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변호사님. 복잡하게 베베꼰 외교 용어는 빼고 김정은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건가? 이 질문이 최종 핵심이자 본질 아닐까 싶습니다. 야당의 대답은 너무 뻔하니까 생략하고 요즘 여당과 정부, 특히 외교부나 통일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석에선 모두 고개를 젓습니다. 핵 포기 해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입장 바꿔서 목숨 걸고 만든 핵을 목숨 보장이 안 되는데 포기할 리가 있냐 이런 뜻입니다. 외교는 현실이고 미국 역시 그래 됐다 이 정도 내놓는 신용만 하면 적당히 넘어가 줄게 이럴 리도 없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전략상 3차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있지만 비핵화 협상은 평행성 달릴 거라는 회의론이 더 큰 게 현실입니다. 크게 보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결과에 달렸다 봅니다. 미국이 끝내 중국의 허리를 꺾고 말 것인가? 중국이 버티고 미국을 딛고 일어설 것인가? 최소 30년 걸릴 싸움입니다. 그 결론 날 때까지 북한의 김정은은 핵 쥐고 차라리 배를 고를 거다. 죽는 수인 줄 알면서도 이런 악수를 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북한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경제, 한국 경제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낭만적인 통일관보다는 현실적 경제 살리기가 상위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